12월 24일 정치배이 시작합니다.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사면되면서 대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며 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면에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변과 진보단체는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친노 대모로 불려온 한명숙 전 총리도 오늘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었는데요. 민주당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선동죄로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박근혜 사면은 통탄스럽다고 했습니다. 내부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사면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죠. 이른바 윤핵관 논란은 오늘 이핵관 공방으로 번졌는데 이준석 대표와 김용남 전 의원이 날선 설전을 벌였습니다. 내부 총질, 대표의 갑질, 방구석 여포 등 수위를 넘는 공방이 오갔는데 당 윤리위 제소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예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김금재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특히 오늘 사면 복권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많은 속보가 추가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체커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사면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짚어보고요. 이번 결정에서 빠진 MB계 인사들이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면 복권 결정에서는 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빠졌죠. 청와대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서로 다르다면서 국민적인 정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 이명박계, 그러니까 MB계 인사들은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전직 대통령을 갈라치기 한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정략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여야 대선 후보들도 입장을 냈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헤드라인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내분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정치 뉴스가 많으니까 서둘러 가도록 하죠.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 또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는데요. 정치권의 반응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다정회와 함께해 주시는 정회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픽은요. 박근혜 사면, 존중, 환영, 유감, 그리고 이석기 가석방이 있고 인구 절반이 오미크론 PCR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전격적인 번개와도 같은 발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오는 31일 0시에 석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원래대로라면 2039년 87세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깨 질환과 허리 디스크 지병으로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졌고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하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간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을 쏘아 올렸다가 큰 역풍이 불었고 문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이나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또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에는 뇌물과 배임 횡령 등 중대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약도 했는데요. 사면권을 국민들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렇게 확실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전직 대통령 사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이나 이철희 정무석 등 핵심 참모들도 사면 결정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들도 사전의 기류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짐작컨대 문 대통령이 계속 고심을 해왔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 측도 사면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달 말에 옥중 서간록,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라는 책의 출간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몰랐었어요. 몰랐고 이제 어저께 저녁부터 기자분들이 자꾸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거꾸로 여쭤봤어요.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네.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냥 담담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9시에 돌아와서 뉴스를 같이 봤으니까 같이 대통령과 같이 봤으니까 그냥 담담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박 전 대통령 사면뿐 아니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도 포함됐습니다. 수감 중인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고령에다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사안이 좀 다르고요. 국민 정서도 물론 가만히 됐었고 건강 문제도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범으로 최순실 씨도 있는데. 자, 그럼 박 전 대통령은 어디에 머무르게 될까요? 탄핵 이후에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 사저를 마련했지만 벌금과 추징금 미납으로 법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현재 마땅한 거처가 없는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병원 치료를 더 받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짐도 저희가 창고에 다 보관을 시켰고 그래서 나오셔서 거처하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이 회복되면은 가족분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계셨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은 정치인을 비롯해서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존중, 환영, 유감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 소식에 엇갈린 정치권 반응인데요. 이번 결정이 75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으로서 저희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문 대통령의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역시 과거에는 사면에 부정적이었는데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나쁜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되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사면을 환영한다,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짧은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잘된 일이다, 문 대통령이 용단을 내렸다면서 긍정적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정치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의 반응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윤 후보는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수사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찰에 계셨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불허하셨었는데. 뭐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 해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번 사면을 두고 갈라치기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만시지탄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가두어 놓고 퇴임을 앞두고 겁이 났던 모양이라면서 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란 주장입니다.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을 위한 물타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이석기 씨, 네. 그다음에 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을 그걸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떤 모양새로 해야 좀 그래도 비난 여론을 피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입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에 대해서만 사면과 석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이석기 가석방 물타기용이자 야권 분열책으로 오해받기 십상팔구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이석기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막으려고 이 박근혜 대통령 특별 가석방으로 물타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이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니까 짝맞추기죠, 한마디로. 자, 정의당의 반응은 두 당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문 대통령을 거칠게 비판했는데요.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 없다면서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자체로 촛불 부정입니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촛불에 힘을 보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도 격양된 반응 보였습니다. 촛불 시민이 박근혜를 끌어내렸는데 무슨 자격으로 결정을 하나, 촛불 배신 정권이다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 집행정지를 검토하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자, 민주노총도 불신의 시대를 연 문재인 정권이 국민 대화합을 우둔하면서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상황에 분노한다는 성명 발표했습니다. 자, 여론은 어떨까요? 이달 초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찬성이 39.2%, 반대가 43.7%였습니다. 반대가 약간 높지만 차이는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찬성이 10.1%, 반대가 76.5%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찬성 74.4%, 반대가 12.4%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석기 가석방입니다. 자, 앞서도 짧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2013년 내란 선동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교도소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지지자 3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문 하나 오는데 9번의 겨울을 거쳤습니다.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 의원님입니다.
네, 이 전 의원 나오자마자 정치 행보를 제기하는 듯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과연 공정과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랄한 탄압으로 말 몇 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쳐놓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에 대한 사람은 이제 나와서 가석방해하는 형식을 띠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네, 이석기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 조직 아로의 총책을 맡아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이 추가됐는데요. 원래 출소 예정일은 2023년 5월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코로나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PCR인데요. 코로나 확진 후에 3-4시간 이내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PCR 시약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오미크론까지 이 5개의 주요 변이를 한 번의 PCR 분석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자, 짧게 코로나 현황도 살펴볼 텐데요. 신규 확진자는 6,233명, 위중증 1,084명, 사망자 56명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도 16명이 늘어서 누적 262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미국 FDA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계약이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밝혀드린 7만 명보다는 훨씬 많은 30만 명분 이상의 치료제 구매 협의를 화이자사와 진행해 왔습니다. 질병청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인구 절반이입니다. 영화 어벤져스를 보면 끝판왕 타노스가 이렇게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인구 절반이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What did you do? 인구의 절반이 사라진다. 물론 이건 영화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2개월 안에 세계 인구의 절반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의대 연구진은 1월 중순을 정점으로 매일 최소 3,500만 명 이상이 감염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자, 현재 국내 확진자는 최대 8,000명까지 갔다가 다시 6,0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뛰어오를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병상 확보 TF 첫 회의를 열고 병상 부족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정혜연님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자, 대선을 75일 앞두고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도 특별 사면과 관련된 얘기를 정치부에서 여러 번 다뤘었잖아요. 청와대의 그동안의 그 입장은 검토한 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이제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예민한 이슈로 좀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이제 사면이 발표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뭐 결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기 때문에 청와대 핵심 참모들조차 사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다는 반응인데요. 오늘 기자들에게 사면 관련 브리핑을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조차 사면 결정을 가장 최근에 알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문 대통령과 참모들이 한데 모여 토론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도 전혀 몰랐다는 그런 보도 내용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야권 쪽에서는 대선 관련한 뭔가 좀 움직임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청와대는 대선 관련한 고려는 일체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걸로도 보입니다. 일단 사면 결정에 민주당이나 또는 이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의 교감은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청와대는 왜 이 시점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시기적 선택도 대통령의 사면권의 일부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오히려 이 선거에 대해서 고려를 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지 않았을까라면서 연말 또는 선거 후에 당선자와 협의해서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발표하게 된 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고려한 것 같다는 설명 덧붙였습니다. 네, 또 청와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당과 또는 특정인 어떤 정치인과 협의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최근 이철의 정무수석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를 각각 만났고 이 자리에서 사면 관련 의견을 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민주당은 청와대와의 사전 상의는 없었다면서 부인했습니다. 이철의 수석과 송영길 대표가 며칠 전 상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오보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임대 파열 부상 후 사면과 관련하여 청와대 관계자와 면담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중에 이제 이명박 씨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갈라치기다. 그러니까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만 포함된 거는 정치적인 뭔가 좀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관련해서 청와대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많이 다르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경우가 다르다라는 표현, 죄의 경중을 의미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두 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짐작하시는 대로 판단해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상 여론 차이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제 MB계 인사들이 입장문을 냈죠. 아까 이제 류 실장도 설명했지만 이제 전직 대통령들을 갈라치기 한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고 정략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디 이제 보도들을 보니까 이제 MB계 인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제 MB를 좀 이제 차별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MB계 쪽도 있다고 하네요. 자, 대선 주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각 당의 반응은 아까 이제 신채커가 설명을 했고 정의당의 반응이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반응은 좀 들어봤고 조멘토 지금 그 촛불 시위에 나섰던 시민단체들의 반응을 보면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죠. 네, 참여연대는 박 전 대통령은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은 중범죄자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 등 5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도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촛불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사면으로 청와대가 설명하는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네, 민주노총은 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정신과 열망은 사라지고 불평등과 정치적 냉소를 불러온 현 정권이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상황에 분노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리고 민변도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촛불 정부를 자임한 현 정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면서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 보수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친박근혜로 분류되는 우리공화당 측은 잠시 뒤 오후 5시부터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 중인 삼성 서울병원 앞에서 석방 축하 집회를 열 예정인데요.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 운동을 전개하겠다면서 거짓말로 박 전 대통령을 음해한 이재명 후보나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에 앞장선 윤석열 후보나 한통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우리가 보통 이제 국정농단 3인방으로 불렸던 인물 중에 이제 최소원 씨만 남게 됐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제 가석방으로 지금 이제 풀려난 상태고요. 최소원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혼자 이제 수감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입장을 낸 거 보니까요. 이제 아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입장 좀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면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심판 대상이다라는 또 그런 얘기를 아까 이경재 변호사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면 결정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신채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 이렇게 잡겠습니다. 박근혜 전격 사면, 대선 전국 파장은입니다.
자, 지금부터 대선 상황 차례로 살펴보면서요. 사면 관련해서 추가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수시로 속보를 반영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살펴볼 텐데요. 국민의힘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호남 일정 내내 실언 논란에 휘말렸죠. 윤 후보는 발언의 취지를 봐달라고 해명했는데요. 여기에 이른바 윤 핵관을 둘러싼 당 내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핵관으로도 공방이 번졌는데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35대 29, 어제 나온 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둘 모두 지난 조사보다 떨어졌지만 윤 후보의 하락세가 더 두드러진 겁니다. 가족 리스크와 당 내홍 등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요. 다음 조사 결과 때는 본인 리스크도 조심해야 할 분위기입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윤 후보의 실언 아카이브가 재가동을 섞었기 때문인데요. 어제와 그제 단 이틀 사이 아카이브에 4개를 추가했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첫 번째 오늘의 인물 윤석열 후보인데요. 윤 후보의 실언 논란과 해명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앱을 깔면은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때가 여기 아마 한 1, 2학년 학생이 계시다 하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지난 22일 전북대 강연에서 한 말이죠. 해당 발언을 들은 대학생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구인 구직 앱은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이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결국 여권으로부터 교차로로 채용 공고를 보던 시대에 샀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전문 지식을 쌓아라는 게 아니라 세상 물정을 좀 알라는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내심 억울했던 윤 후보, 기존 앱을 지칭한 게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실시간 동기화되는 그런 AI 기반의 그 일자리 매칭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뭐 옛날부터 해오던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AI가 개인의 구직 이력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새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신형 앱을 말했다는 건데요. 윤 후보의 단골 해명 멘트죠.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앞에 뛰고 뒤에 뛰어가지고 전문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다 나올 텐데. 이번에도 악마의 편집을 탓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를 앞뒤 잘라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뭐 왜곡도 그런 왜곡이 없는 거죠. 같은 강연에서 실언 논란에 휩싸인 발언은 또 있었는데요.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곧바로 극빈층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 빈곤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빈곤의 철학이 이 철학의 빈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에도 문맥과 취지를 방패 삼았습니다. 그거는 뭐 아마 상대 진영에서 말을 늘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렇게 마타도식으로 한 거고요. 그 말의 취지를 보면 어려운 분들을 더 도와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내에서도 윤 후보의 해명에 힘을 보태는데요. 최근에 합류한 국내힘 새시대 준비위원회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이 전문 통역사로 나섰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당연히 분노스럽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고서는 오히려 처음으로 지지하기로 한 걸 진심으로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모르니까 무시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 개인의 자유를 추구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가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느꼈습니다. 하루에 2연타를 맞은 윤 후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인 어제 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또 다른 실언 논란이 터졌는데요.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야말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해당 발언을 두고 군사 독재에 맞섰던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폄하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여권은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무지하다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인문학적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거를 드러낸 게 아닌가. 외국서 좋은 거는 수입한 게 뭐 잘못된 겁니까? 공자 사상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윤 후보는 발언의 본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했는데요. 줄곧
듣는 이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화 운동이 외국에서 수입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잘 보세요. 민주화 운동이 하고 한번 쉬고 바깥에서 외국 등에서 수입돼 온 그 이념에 따른 운동이 민주화 운동과 같은 길을 걷게 됐다. 외국에서 수입된 이념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걸 모르세요? 80년도에 외국에서 수입된 것들이 우리나라 바깥에서 네, 그런 겁니다. 청자가 발언의 맥락과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윤 후보의 해명태도 사실 2030 청년층에게도 지적받았던 바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해놓고 내 의도가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잘못 들은 거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래요.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잘못 옮겼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달래요. 그 다음에 억울해도 2030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이죠. 홍준표 의원도 윤 후보의 실언 논란에 한마디 보탰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이젠이라고 말이죠.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국민의힘 내부 반발을 야기할 법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저도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홍 의원 앞선 논란에는 체념한 듯한 반응이었지만 이번엔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처갓집 비리가 결정적 변수가 되는 판에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당 탓을 한다고 날을 세운 겁니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외부 비판보다 내부의 쓴소리가 더 무서운 법인가 봅니다. 이 후보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 당시에 그 9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다 포용할 수는 없는, 또 그분들이 선뜻 내키지 않은 정당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대척점에 있는 정당으로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단 부득이 국민의힘 발언이 아니더라도 이미 국민의힘은 내홍으로 진통 중인데요. 준리 선정한 두 번째 오늘의 인물 윤핵관입니다. 저는 꼭 빈집에 들어가서 도깨비 봤다고 소리치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도대체 무슨 실체가 있겠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지금 선대위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준석 대표, 윤핵관이 선대위의 원활한 운영을 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누차 주장해왔죠. 윤핵관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씨처럼 윤 후보의 비선 실세 노릇을 한다고 본 건데요.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 그런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아예 윤핵관의 실명을 밝히며 공개에 저격했습니다. 선대위 전반적인 내용을 쫙 열거하면서 다 질타합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을.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 장교도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윤핵관으로 지목된 장제원 의원은 이 대표가 팩트로 공격하면 해명 메시지를 내겠지만 거의 인신공격 수준이라고 반발했는데요. 근데 무슨 내밀한 정보가 어디 있죠? 윤핵관의 실체가 뭐예요? 익명에 뒤에서 비판한다? 제가 익명에 뒤에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언론인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윤 후보도 장 의원을 적극적으로 거들었습니다. 윤 후보의 또 다른 주특기로 꼽히죠. 여기서 아마 잠깐만 사람 중에 대학 관계자 있으면은 거기서 물어봐 실현하는 사람 없을 때 실현하는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반박 화법으로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윤핵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장제원 의원은 지금 이 선대위에서 사실상 국민 그 캠프부터 상황실장을 그만두고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이렇게 18일간의 브로맨스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까요?
윤핵관 내전은 대리전으로까지 확전됐는데요. 김용남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보특보가 윤 후보의 호위무사로 나서며 이 대표를 공개 비판한 겁니다. 선거를 망치는 최근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된 이후에 당에 없던 자리를 신설해서 이준석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앉혀서 거기 없던 월급도 지금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지급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핵관 탓하기 전에 이핵관부터 정리하라는 요구죠. 이 대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경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내부 총질을 하는 건 오히려 김특보라면서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압박했는데요. 김특보의 공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물론 김특보도 쉬이 물러나지 않을 기세입니다. 본인이 이제 뭘 갖고 윤리 제소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한 것뿐이고 그리고 사과를 한다면 무책임하고 가벼운 처신으로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고 지금 정권 교체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공개 사과를 해야지. 정리해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본인의 실언 리스크와 윤핵관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으로 위기를 맞은 듯한데요.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국민의힘 청년당원의 발언으로 대신합니다. 대선이라는 이번 항해의 여정에서 우리의 컨셉은 불협화음이어야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이준석 대표와 김용남 전 의원의 설전으로 이제 번졌는데 그 오가는 말들이 좀 수위가 높아요.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이제 당대표 갑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방구석 여포다. 여포 이제 알죠? 삼국지에 나오는 뭐 그런 표현도 썼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는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좀 일단은 오늘 벌어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종합해 볼게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 등과 관련해서요. 직접 사과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김건희 씨의 역할을 축소, 무등판까지 생각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는 많은 국민분들께 정말 진솔하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어떤 형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선대위에서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김 씨가 직접 사과를 하거나 해명을 하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을 드러낸 셈입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의 윤핵관 주장에 대해서 아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윤핵관이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죠. 네, 임태희 본부장은 윤 후보가 경선 캠프 시절에 보좌진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저와 권성동 종합지원 총괄본부장이 후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지금 운영될 체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변했는데요. 현재 윤핵관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에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윤핵관이라면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지금 1박 2일 동안은 이제 호남 일정을 마쳤고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명동성당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아까 들리던데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요리 프로그램을 공개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윤석열 후보가 셰프로 변신을 해서 일반 시민들을 초대해 직접 요리한 음식들을 선보이며 대화를 나누는 컨셉트의 프로그램인데요. 제목은 성렬이 형네 밥집입니다. 이달 27일 윤석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김치찌개와 달걀말이 시력을 선보였죠. 요리에 진심인 모습을 보인 바가 있는데요. 식도락가이자 애주가로 유명한 윤 후보, 요리 유튜브를 통해서 검찰총장 출신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소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렬이 형네 밥집은 매회 10분 분량으로 총 12부작으로 제작이 됩니다. 네. 자, 앞서 이제 뉴스픽에서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소식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역시 이제 대선에 출마한 조원진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아까 내놨습니다만 이제 이번 정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미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최서원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가 심판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이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일축을 했습니다만 이제 뭐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도 입장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소위 이 박근혜 퀴즈로 정계에 입문을 했는데요. 자, 이 대표는 이 사면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당이 충분히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선 후보를 통해서 만드는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혁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에 적용됐던 엄격한 법리라는 것이 앞으로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런 강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새기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 있었던 그런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시 우리 당의 전신이던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의 충분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이라도 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굉장히 걱정이 많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박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건강 문제를 파악해 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네, 특별 사면 대상에서 이명박 씨가 제외된 데에 대해서는 사면에 대한 전직 대통령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 청와대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일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재반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등판을 했죠. 이제 국민의힘에는 홍준표 의원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직설적인 비판을 하고 있어요. 청년의 꿈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네, 홍준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는 윤 후보와 정책도 다르고 후보 가족 비리를 쉴드, 한마디로 방어를 할 자신이 없어 도저히 전면에 나설 수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윤 후보를 만든 틀튜브 일부 편파 언론 윤핵관이 주축이 되어 정권 교체의 선봉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무도 잘못 흘러가는 대선에 대해서 후보 눈치 보느라고 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이라도 직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년의 꿈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용 의원은 자신의 선거 지원과 관련해서 선대위는 이미 대구 선대위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으니 시비를 걸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선을 그었는데요. 당을 위한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홍 의원은 내년 2월 초가 되면 전국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총력을 다해 관권 선거에 나설 것이라면서 지금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어려워진다 조언을 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발제해서 전해드렸지만 김용남 특보가 이제 이핵관 문제를 삼아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김용남 전 의원을 그 윤리위에 회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 윤리위에 제소를 했대요? 제소를 했고,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회의를 소집을 해서 직접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에 누가 챙길지 모르지만 챙겨요. 네. 일단 류 실장이 챙겨요. 네. 알았죠?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딴 실언에 발목 잡힌 윤석열, 윤핵관 둘러싼 당 내홍 격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자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불합격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명지병원 전공의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습니다. 지난달 명지병원은 전공의 충원 공고를 냈는데요. 한일병원에서 인턴을 수행 중인 조 씨는 응급의학과에 지원했고 지난 21일 면접 전형을 진행했습니다. 응급의학과에서 모집한 인원은 2명으로 지원자도 2명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명지병원은 조 씨를 제외한 1명만 충원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며 의료인으로서 본인의 적합한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원 미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후 청문 등의 절차를 걸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면 복지부는 조 씨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공수처 1호입니다.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 모 씨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는데요. 적법하게 공개 전형으로 특별 채용을 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사건인데요.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중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공수처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빈주사기입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주사기를 든 간호사가 안에 든 액체를 빼낸 후 비어있는 주사기를 그대로 환자의 팔에 꽂았다가 빼는 모습인데요. 이탈리아 팔레르모의 한 백신 접종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이 같은 수법으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일부 시민들을 도왔습니다. 확인된 것만 해도 10차례 이상으로 대가로 받은 금액은 한 회당 최대 4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54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경찰이 비위 제보를 받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백신 패스가 없으면 실내 음식점과 문화체육시설 등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백신 접종을 피하기 위한 여러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사법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각다정의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류정아 실장의 국회 상황실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다시 당내 화합을 강조했죠. 탈당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열린민주당과도 합당을 추진하면서 여권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공세가 오늘도 이어졌는데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스마트 강군과 군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서 장병이 만족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정의의 강군을 만들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5대 국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무기 체계를 첨단화하고 군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선택적인 모병제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고요.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등 복무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잇따라 이렇게 정책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는 선대위 직능본부 출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각종 직능단체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유니폼과 족구화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대선 후보 지지율 JTBC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오차범위 아니지만 이렇게 골든 크로스도 이뤄졌는데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강조해온 이 후보 이번에는 전통적인 여권 지지층, 그러니까 집토끼 단속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이 원팀 껴안기를 했는데요. 닫았던 당원 게시판도 다시 열고 이 후보에게 비판적이었던 인사에 대한 징계 문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현재 지지율이 좀 기대만큼 높지 않은 호남에서 표심을 더 결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막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 대표님께서 잘 좀 보살펴 주시면 너무 이제 산이 많아서 우리 대표님이 많이 좀 뽑아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탈당했던 민주당 인사들을 복당하도록 해서 대통합을 이루겠다라고도 했는데요. 관련 당헌 당규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에게는 후보가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부정부패사범, 예. 예를 들면 파형치범, 네. 뭐 성 관련 추문, 뭐 이런 건 다 빼자. 나머지는 다
조건 없이 다 수용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정동영 전 의원, 청정배 전 의원 이런 분들 다 문제 이번에 없죠. 복당 네. 하실까요? 아마 그러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또 복당하시도록 저희 요청도 드리고 뭐 전화도 다 드렸지요. 다 드리셨어요? 네, 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열린민주당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다음 주 전 당원 투표를 앞두고 이 합당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많다 이런 최강욱 대표의 말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자 구도이거나 이럴 때 빼고 정말 1대1 구도일 때 어떤 상황에서 이겼던가를 생각해 보면 결코 내년 선거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원래 우리 민주개혁 진영은 전통적으로 본질적으로 열세입니다. 정치란 냉정하게 조직된 소수가 분산된 다수를 이기는 그런 아주 묘한 시스템이. 그야말로 이 여권의 대통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상대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연이은 설화가 나오고 있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견제 발언 잊지 않았습니다. 국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갇혀서 노동하지 않겠다 이게 내 꿈이었거든요. 그게 자유에 대한 열망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내가 그때 제일 못 살고 제일 못 배웠을 때인데 내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 해였으니까 제일 못 살고 제일 정말 비난하고 어려울 때인데 그때 오히려 더 자유에 대한 열망이 더 크던데. 윤 후보는 이미 일상이 된 구인 구직 앱이 가까운 미래에 나올 거라는 발언을 해서 이 젊은 세대의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샀죠. 이를 겨냥한 걸까요? 이재명 후보 측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은 이 후보의 장점으로 휴대전화를 잘 활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노사피엔스를 꼽았습니다. 앱을 깔면은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한 1, 2학년 학생이 계시다 하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호모사피엔스가 전형적인 분이시구나. 호모사피엔스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휴대폰을 제대로 잘 활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지자들과 또 국민들과 다양한 그런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계시고 또 본인의 생각도 속도감 있게 폭넓게 전달하시는 그런 능력. 그런데 이 후보 앞에 놓인 악재도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얘긴데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숨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후보는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는데요. 오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누군지 제가 제 전화번호부에 입력은 돼 있는데 왜냐면 그때 통화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인지는 연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이 해외 출장 사진을 포함해서 이 후보와 김 처장이 같이 찍은 사진들 여러 장 공개를 했죠. 이재명 당시 시장이 표창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말 이거는 국민을 정말 이 바보로 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만약에 자기에게 불리한 기억이 통째로 지워졌다고 한다면은 정신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운동하고 다니실 상황이 아닙니다.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같이 사진 찍었다고 다 아는 사람이냐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입니다. 특히 이 사진은요. 악마의 편집을 한 것 같다라면서 원본을 공개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진 찍은다고 다 아느냐. 정치인들 사진 찍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3명 찍은 사진이 약간 악마의 편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3명이 이렇게 클로즈업 돼 있잖아요. 근데 옆에 보시면 어깨라든지 팔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체 사진 찍은 중에 일부만이 확대한 게 아닌가. 현 대변인이 말한 이 편집을 했다는 근거, 이 옆 사람의 팔과 어깨가 이렇게 잘려서 나왔다는 건데요. 글쎄, 정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후보와 김 처장이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냐 이보다 더 중요한 건요. 김 처장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일 듯합니다. 김 처장은 배임 혐의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서에 넣었던 부서의 책임자였죠.
이 후보는 문제의 조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선 직원이 건의를 했지만 당시에 간부들이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현대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되고 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읍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팀장이 과장, 부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 사장 이쪽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다시금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렇게 특검 대상과 방식에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 어제 드렸었죠. 이재명 후보는 오늘 특검을 하자고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부실 문제, 또 부친 자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매한 문제 등을 포함을 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별도의 특검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넣는 것들 다 넣고 한다면 별도 특검은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뭐 그런 어떤 방식도 상관없다고 봐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도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이 정작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시간을 끌고 있는 건 민주당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하면 당연히 저희가 기획 발의한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과 부산저축은행 특검이 한꺼번에 법안에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논의만 하면 바로 특검이 발의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는 들어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 후보 부인의 김혜경 씨는 오늘 이렇게 빨간 패딩 차림으로 구세군 자선냄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선을 75일 앞둔 국회 상황실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집토끼 가두기 나선 이재명, 대장동 악재는 김문기 몰랐다 재차 해명.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국방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이제 젊은 층에 관심이 많은 이제 모병제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신채거? 네,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고 군 인력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30만 명 규모인 징집병을 15만 명 규모로 축소하고 대신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서 10만 명을 충원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4조 4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정도로 현실화하겠다고도 했고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원래 이번 정부에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하지 못했다. 다음 정부 내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다음 정부 안에는 전작권 전환은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작권 전환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우리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력 잠수함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미국과 실질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 호주에서도 예외를 인정해서 건조한다고 하니까 협의를 통해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연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불거진 그런 사안들도 있었죠. 지금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기조긴 한데요. 송영길 대표의 발언 중에 일부 논란이 되는 것들이 좀 종종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앞서 이재명 후보를 공부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면서 이 후보 관련 책들에 대해서 독후감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는 이 후보의 4개의 전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전과 하나하나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분당 파크비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송사 PD랑 한번 같이 논의했다. PD가 검사를 사칭했는데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자로 몰렸던 게 전과 2개입니다. 지하철역에 저도 같은 전과 같은 공범인데요. 지하철 여관에서 명함 나눠줬다고 걸렸다는 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죄가 안 되는데 그게 전과 3번째입니다. 음주는 물론 잘못했지만 음주도 제보자 얘기를 들으러 뛰어가다가 급히 간 마음에 했다는데. 네, 글쎄요, 뭐 취지는 알겠지만 일각에서는 혹시 또 이 후보의 전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리는 결과를 낳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앞서 이제 송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반말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실세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윤 후보에게 사석에서도 반말을 쓴다면서 김 씨가 박근혜 정부의 최서원 씨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부부간에 반말을 하면 안 되는 거냐? 전 근대적이고 가부장적 시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송 대표가 부부간에 서로 반존대를 한다면서 부인이 남편한테 반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안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게 공개가 됐는데요. 송 대표의 부인은 1살 연상이라고 합니다. 한편 송 대표의 반말 문제 제기에 대해서 주변 참모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말렸지만 송 대표가 끝내 방송에서 공개 발언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네, 뭐 그런 내용의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박마커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는요. 아까 잠깐 짚어봤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보들은 모두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논의에선 진전이 없습니다. 여야는 그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앞서 류 실장이 발제해서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건을 포함하면 별도의 특검법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작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기존의 상설특검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든 의혹, 모든 인물을 성의 없이 수사하는 대선 전 신속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립적인 특검의 임명은 이 기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보고 법을 내라고 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될 일을 왜 특별법을 만드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선 상설특검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상설특검은 특검을 추천할 때 특검 추천위를 구성해서 후보자 2명을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사실상 특검 추천 권한이 여당에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해갖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집토끼 가두기 나선 이재명, 대상동 악재엔 김문기 몰랐다 재차 해명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제3지대 소식입니다. 여야 유력 후보들이 이른바 가족 리스크를 비롯한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죠. 두 주자의 지지율이 모두 빠지면서 부동층이 크게 늘어난 모습인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겐 반등의 기회가 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해봤습니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양대 정당 후보들, 이른바 가족 리스크로 나란히 홍역을 치렀는데요. 당 내분의 상습적인 실언, 이딴 죽음과 거짓말 논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여론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두 주자의 지지율 나란히 꺾였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우세를 점한 이 후보 마냥 좋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아요. 지금 현재는 일종의 혼돈 상태인데 저희로서야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상대의 좀 이렇게 문제들 때문에 상대가 떨어지는 거지 우리가 올라가는 건 아닌 상황이어서 이 후보의 말처럼 윤 후보의 지지율 2주 사이에 7%포인트나 빠졌습니다. 반면 지지 후보 없다, 모른다는 응답은 25%, 8%포인트로 늘었는데요. 상당수가 부동층으로 돌아선 겁니다. 윤 후보의 위기, 이분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겠죠.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지금 제1야당으로는 정권 교체가 점점 불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 누가 도와주더라도 정권 교체가 힘들다. 왜냐하면 중도층은 그 앞에 가장 앞에 나서 있는 간판을 보고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맨 앞에 선두에 나서서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굳혔습니다. 정권 교체의 간판, 윤 후보보다는 본인이 더 낫다는 겁니다. 특히 검증 문제는 자신을 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능력도 앞세웠습니다. 제가 제안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실 확인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정보를 알리는 일을 맡기고 후보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그다음에 또 미래 비전, 미래 먹거리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요즘 과학이대 과학기술 대통령을 밀고 있죠. 윤 후보의 구인구직 앱 발언,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말실수라기보다는 과학기술에 대한 무관심, 무시가 드러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2030 세대가 이런 진심, 진정성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솔직하게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게 청년 세대와의 소통법입니다. 모든 걸 잘 알 수는 없으니까요. 왜 청년들인 홍준표 의원을 좋아하고 열광할까요? 한 수 지도를 해달라 요청을 했었죠. 깨달은 바가 있었나 봅니다. 직접 훈수까지 두는 걸 보면 말입니다. 안 후보는 공교롭게도 윤 후보의 지지세가 강한 TK와 PK 영남 지역을 순회 중인데요. 3박 4일씩 3-4 민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얼굴이 한번 대보시죠. 아무리 그래도 전복보다는 얼굴이 크네요. 부인 김미경 씨가 조연 역할을 톡톡히 하는 모습이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누구 보라는 거겠죠? 어제 부산에선 우리가 남이다. 고향 표심도 자극을 했습니다. 저희 조부께서 부산 상고, 아버님이 부산 공고, 저 자신이 부산고를 나온 부산 사람으로서 내 고향 부산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산이 낳고 부산이 길러준 안철수가 우리 조국을 살려내겠습니다. 부산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안 후보가 동분서주 애쓰고 있지만 아직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죠. 다만 최근에는 7.5%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긴 했습니다. 안 후보는 5년 전 대선 때를 소환하며 지지율 반등에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당시에도 대선 2달을 앞두고 지지율이 크게 올랐었다는 겁니다. 거대 양당의 그 적극적인 지지층들은 처음부터 의사를 표명하십니다. 대신에 중도층, 무당층, 2030층은 끝까지 후보들을 관찰한 다음에 누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적격자인가, 누가 더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가,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표를 몰아주십니다. 안 후보가 말한 지난 대선 당시 상황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자릿수에 머물던 지지율, 안 후보의 말처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큰 폭으로 치솟았는데요. 당시 문재인 후보와 격차를 3%포인트까지 좁혔었습니다. 다만 이후 지지세가 크게 꺾였죠. TV토론이 독이 됐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박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부동층의 표심을 노리는 또 다른 제3지대의 주자죠.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는 정반대입니다. 심 후보는 TV토론만 시작이 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다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1월 달에 0.5% 지지율로 시작했습니다. TV토론 6번 거치고 1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연일 TV토론조 하자 거대 양당 주자들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대선판이 양당 두 후보의 도덕성 문제, 사법적 의혹이 다 지금 덮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 의혹을 검증하도록 하는 TV토론에는 TV토론은 열리지도 않고 있어요. 저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빨리 국민들 앞에서 그 검증대에 서야 됩니다. 그때부터가 저는 본격적인 대선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글쎄요, TV 토론의 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쥐고 있죠. 민주당에선 법정 TV 토론을 3회에서 7회로 늘리자 법안까지 내며 압박을 가했는데요. 윤 후보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갑자기 무슨 그런 제도 조금 변경한다고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토론을 이재명 후보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우리 후보가 상당히 빠른 학습 능력을 보여주면서 토론을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토론을 잘하면 나오면 되겠죠. 이준석 대표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운 능력입니다. 더욱이 대선 후보라면 말입니다. 그래야 심 후보의 수망도 이뤄지겠죠. 심 후보 한편으론 진보적인 색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비교 대상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다주택자 중과세 이런 부분들은 표를 위해서 부자들하고 야합한 거나 다름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투기를 잡는 대통령이 되려면 일관성과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절대 부동산 투기를 잡을 그 능력이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후보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꺼려하는 이슈죠. 차별금지법에도 적극적입니다. 직접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제1이 인권을 존중하는 건데 그 인권 존중의 기본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저는 오로지 한 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시민들이 자기 자신 모습 그대로 존중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차별과 혐오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제가 차별금지법을 일관되게 절실하게 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 과연 갈 곳 잃은 표심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뒷심을 발휘한다면 대선 전국에 커다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다만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잡아야겠죠. 저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톡손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익신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지켜보고 있다. 네, 선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선배 자리를 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부장이 저를 전략 영입해 주신다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옛날 모습이네요. 자,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성탄 전야에 붕어빵 장수로 나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거대 양당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붕어빵론을 주장해 왔는데요. 붕어빵 틀에선 아무리 좋은 밀가루와 재료를 넣어도 붕어빵이 나온다면서 저는 붕어빵 틀 자체를 바꾸겠다고 기득권 정치를 비판해 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직접 붕어빵을 팔면서 기존 정치권의 모습을 풍자하고 시민들과 소통도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최근에 그 젊음의 거리 홍대 앞을 찾았죠. 그렇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지난 22일 저녁에 홍대역 9번 출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연말을 맞아서 젊은이 거리에 모여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너지는 공동체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 호소했습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의 사랑의 열매에 십시일반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를 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는데요. 사랑의 온도탑을 100도가 아니라 1000도로 끌어올리자 이런 메시지도 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다른 사안인데 공수처가 이제 기자와 정치인들의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는 그런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잖아요. 오늘 나온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 기록도 조회 대상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조회한 의원은 현재까지 21명이라고 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조수진 최고위원,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또 한기호 전 사무총장, 박성민 사무부총장 등 지도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양수 수석대변인, 또 김은혜 공보단장, 윤한홍 당무지원본부장, 이철규 종합상황실장, 서울중 후보 비서실장도 포함이 됐는데요.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시기는 10월에서 11월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다음 주 초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 이렇게 나를 세웠는데요. 개슈타포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징계해부에서 헤매야 돼요.
이 나라를 온 나라를 공포 도가니로 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반면에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 필요한 사안이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에 대한 통신자료 확보가 과연 사찰이라고 불릴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판단과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수처도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관련한 논란이 좀 이어질 그런 전망이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찍을 사람이 없다 늘어난 부동층, 안철수 심상정의 시간 올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계획 있어요? 메리 집에 가야죠. 크리스마스 분들.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할 거예요.